서울의 심장부 엘리시안 그룹의 타워는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빙산처럼 솟아 있었다. 그 꼭대기층, 도시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CEO 사무실에서 강태준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정복된 왕국의 보석들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요새라 불렀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통제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젊은 군주. 그의 세계는 오차없는 계산과 예측 가능한 결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미세한 균열을 낸 것은 바로 한서연 신임 전략기획실장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경직된 위계질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논리와 소신을 당당하게 펼쳤다. 처음에는 그녀의 대담함이 거슬렸지만 태주는 곧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늘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예측 가능한 세계에 나타난 유일한 변수였고 성가시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존재였다. 오늘 저녁 엘리시안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프로젝트 아테나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태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화려한 조명 아래서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서연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 단정한 오피스룩이 아닌 어깨선이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낯설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메인 스크린에 송출되던 프로젝트 성공 영상이 갑자기 끊긴 것이다. 기술팀이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침착하게 다가가 몇 가지를 확인하더니 노트북을 가져와 직접 문제를 해결했다. 잠시 후 영상은 다시 정상적으로 재생되었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덕목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 실장, 대단하군. 기술팀보다 낫군.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를 두고 지켜볼 것이라 생각했던 CEO가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의 칭찬은 드물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태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언제나 목적이 있는 대화에만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그녀와 조금 더 마주 서 있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때 파티의 흥을 돋우기 위해 직원이 뿌린 색종이, 조각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며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놀란 서연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하이힐 굽이 바닥의 작은 홈에 걸려 균형을 잃고 말았다. 위험해. 태주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비틀거리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았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그대로 안겼다. 놀란 그녀의 눈이 크게 뜨이고 그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색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천천히 흩날리고 라운지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입술이 자석처럼 이끌려 부드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깃털처럼 가벼운 접촉.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짙은 안개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감각.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 그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입술을 떼고는 황급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실수를...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차가운 질책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상한 침묵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태준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태준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몇 번 깜박였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 예전의 냉철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파티를 계속 즐기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서연은 그 짧은 순간에 보았던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얼음 요새 강태준의 모습이 아니었다. 태준은 서연에게서 돌아선 채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방금 전에 기이한 감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 한 번의 입맞춤. 그 통제불능의 순간이 십수년간 잠들어 있던 과거의 악령을 깨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서두르는 듯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방금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의료 기록이 담긴 파일을 열었다. 스트레스 유발성 해리성 기억 상실. 극심한 감정적 충격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기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희귀한 증상.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고 이후 그는 이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 병을 숨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한서연과의 입맞춤을 떠올렸다. 그 짧은 순간에 느꼈던 강렬한 감정의 파동. 그것이 그의 뇌에 위험 신호를 보냈고 봉인해 두었던 증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파일을 닫으며 눈을 감았다. 한서연. 그녀는 위험했다. 그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는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순간 느꼈던 생경한 감정과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안 그룹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서연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밤새 그녀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입술에 남은 희미한 감촉과 그보다 더 선명하게 각인된 태준의 공허한 눈빛. 그녀는
그저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의문은 더 커져만 갔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결제를 받기 위해 CEO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어젯밤의 일은 완전히 잊은 듯 서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이 서류를 내밀자 그는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살폈다.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 속에 감춰진 아주 미세한 피로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서류 검토를 마친 태준은 펜으로 서명을 하며 말했다. 프로젝트 아테나 후속 조치 계획,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완벽하게 지워버린 태도였다. 서연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녀는 돌아서서 물었다. 대표님, 어젯밤에 정말 괜찮으셨던 겁니까? 그것은 충동적인 질문이었지만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질문을 던진 서연은 곧바로 후회했다. 주제넘은 행동이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한 실장, 내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자네는 자네의 일에나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침은 언제나 전쟁처럼 시작되었다. 그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나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개인 헬스장에서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비명을 찌를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영상처럼 한서연과의 입맞춤과 그 직후의 아찔한 현기증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통제력을 잃었던 그 짧은 순간의 감각이 그의 온몸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운동을 마친 그는 찬물로 샤워를 하며 억지로 그 기억을 씻어내려 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어 보였다. 엘리시안 그룹의 부회장이자 태준의 사촌인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날 밤 파티의 보안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태준의 미니멀리즘적인 공간과 달리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값비싼 예술품과 고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파티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다. 화면 속 태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봐온 최진혁의 눈에는 미세한 불안정함이 포착되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나지막이 지시했다. 강 대표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봐. 특히 어린 시절, 사소한 병원 기록이나 사고 기록 뭐든 좋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의 입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작성한 프로젝트 아테나 후속 조치 계획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자꾸만 흩어졌다. 그녀의 뇌리에는 태준이 경고했던 차가운 목소리와 그 경고 뒤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눈빛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다. 천재적인 경영인, 냉철한 승부사, 사생활이 베일에 쌓인 은둔의 황태자. 모두가 그녀가 아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의 완벽한 이력 뒤에 숨겨진 작은 흠집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태준은 아침 회의 내내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했다. 그는 임원들의 보고에서 사소한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실무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서연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과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은 유독 더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보고서를 들고 CEO 사무실로 향했다. 김민석 비서가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고서는 제게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문득 김 비서가 단순한 비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혹시 그라면 강태준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녀는 순순히 보고서를 건네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시각 최진혁은 비서로부터 한 통의 보고를 받았다. 강 대표님의 유년 시절을 조사해봤지만 특별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10살 때쯤 약 6개월간 스위스의 한 요양시설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심신 안정 및 휴양이었지만 그 시기에 그의 부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최진혁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의 죽음과 스위스 요양, 두 사건 사이에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그 요양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닐 수도 있어. 정신과 치료나 특수 클리닉 같은 곳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그의 지시는 더욱 집요해졌다. 태준은 사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허브티를 내려놓았다. 한소연 실장님이 보고서를... 김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알고 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김 비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표님,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어젯밤 일은 그저 그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날이 서 있었다.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마. 내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야. 명심해.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누구보다 태준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부 자료실에서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훑어보는 척하며 강태준 대표의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는 접근 권한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아주 오래된 사내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태준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훨씬 전 그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을 때의 기사였다. 강만식 회장 부부,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 외아들 강태준 군은 충격으로 스위스에서 요양 중.
아주 짧은 부고 기사였지만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충격이라는 단어였다. 그에게 어떤 충격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은 거의 항상 사무실에서 혼자 해결했으며 불필요한 저녁 약속은 잡지 않았다. 그는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불빛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한 적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기제처럼 느껴졌다. 최진혁의 조사는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정보원은 스위스의 그 요양시설이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최고급 심리치료센터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관련된 트라우마 치료로 유명한 곳이었다. 트라우마라. 최진혁은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강태준에게 트라우마라니. 그는 마침내 적의 약점을 찾아낸 듯 단 희열을 느꼈다. 그는 정보원에게 치료센터의 기록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라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지시했다. 태준은 최근 들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꿈속에서 그는 자꾸만 10살의 어린아이로 돌아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의 도로, 부서진 자동차, 핏자국과 유리 조각들,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괜찮아, 태준아, 아무것도 보지 마 라고 속삭이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한서연과의 입맞춤이 그가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약병에서 신경안정제 2알을 꺼내 물 없이 삼켰다.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혼란을 잠재워야만 했다. 며칠 후 서연은 태준에게 긴급한 현안에 대해 대면 보고를 할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보고를 마친 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혹시 높은 곳이나 폐쇄된 공간을 불편해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녀가 관찰한 그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그는 고층 빌딩의 CEO이면서도 창가에 가까이 서는 법이 거의 없었고 언제나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해부하려는 의사를 마주한 환자의 그것처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 실장, 요즘 들어 자네가 내 개인적인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오려 하는군.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의 그 넘치는 호기심이 자네의 경력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야. 그의 경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압박감에 숨이 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그저 대표님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숭배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최진혁의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부회장님, 찾아냈습니다. 스위스 치료센터의 간호사였던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주치의는 알렉산더 코박 박사였고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급성 해리성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는다는 겁니다. 최진혁은 수화기를 든 채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드디어 찾았다. 얼음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균열. 그는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이용해 성 전체를 무너뜨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웠고
거대한 폭풍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함정은 거대하고 정교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어느 평온한 화요일 아침, 엘리시안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던 프로젝트 아테나의 핵심 기술 데이터와 VIP 고객 명단이 통째로 다크웹에 유출된 것이다. 언론은 벌떼처럼 들끓었고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유출된 데이터에 최종 접근 권한을 가졌던 인물로 한서연이 지목되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긴급 이사회 소집, 태주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이게 다 강 대표가 검증되지 않은 젊은 인재를 너무 믿고 중용한 탓입니다. 당장 한서연 실장을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다. 최진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상황을 부추겼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한 실장을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태주는 그의 눈빛에 숨겨진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공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미끼였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동료였던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녀의 컴퓨터와 모든 업무 자료는 감사팀에 의해 압수되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데이터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태를 수습하던 태주는 아무도 몰래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즉시 내 개인 서재로 올 것.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보안팀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최상층 태준의 개인 공간으로 향했다. 거대한 책장으로 둘러싸인 그의 서재는 마치 성체의 심장부 같았다. 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지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얼음 요새가 아닌 위기에 맞선 한 명의 인간을 보았다. 앉아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로그와 서버 접속 기록들을 띄웠다.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다. 범인은 자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자네가 프로젝트 성공 축하 파티에서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마치 누군가 한서연이 범인이다라고 소리치는 것 같지 않나?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에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는 자네를 믿는 게 아니야. 이 상황에 비논리적인 완벽함을 믿지 않는 거지. 자네는 이 게임의 말, 파운일 뿐이야. 그리고 이 게임을 설계한 자는 나를 노리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니 선택해, 한 실장. 이대로 모든 걸 뒤집어쓰고 쫓겨나든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이 판을 뒤엎든가. 그것은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비밀 동맹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을 연기했고
밤이 되면 그의 서재에 모여 보이지 않는 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라인을 분석하고 회사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다. 서연은 데이터 분석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태주는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데 탁월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능력에 감탄했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만족하며 태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한서연을 내치지 않고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결국 여자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군. 아무리 잘난 척해도 어쩔 수 없는 애송이지. 그는 이사회를 더욱 압박하며 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는 태준이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그래서 자신의 숨겨진 약점을 모두에게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분석 끝에 서연은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십시오. 유출이 일어난 날 제 아이디로 접속한 IP 주소는 회사 내부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제 아이디에 할당되지 않은 특수관리자 권한이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의 백도어를 이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발견에 태준의 눈이 빛났다. 백도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 용의자의 범위가 크게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백도어 접근 권한을 가진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명단에는 최진혁을 포함한 몇몇 고위 임원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분명 자신의 흔적을 지웠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지워도 미세한 데이터 찌꺼기는 남게 마련이지. 서버의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서버룸은 최고 수준의 보안 구역이었고 그들의 행동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최고 권한을 이용해 서연과 함께 서버룸으로 잠입했다. 거대한 서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작동하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 같았다. 두 사람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문제의 서버에 접근했다. 태준이 하드웨어를 다루는 동안 서연은 주변을 살폈다. 좁고 서늘한 공간, 바로 곁에서 느껴지는 그의 숨소리와 천 때문에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도 잊은 채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서버의 복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막 서버룸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밖에서 순찰 중인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태준은 재빨리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거대한 서버 렉 뒤에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지척에서 보안 요원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고 지나갔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완전히 밀착시킨 채 숨을 죽였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댄 채 그의 심장이 자신만큼이나 세차게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안 요원이 지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떼며 말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위험을 극복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아주 조금 더 허물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임시 동맹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연결되고 있었다. 서재로 돌아온 그들은 밤새도록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삭제된 로그 기록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코드. 그것은 최진혁의 비서가 사용하는 개인 암호화 코드와 일치했다. 범인은 최진혁의 지시를 받은 그의 비서였던 것이다. 이제 화살은 정확하게 최진혁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정황 증거일 뿐 최진혁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최진혁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더 확실한 덫을 놓아야만 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태준과 서연이 준비한 덫은 교묘하고 대담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내부 감사팀의 한 라인을 통해 흘렸다. 유출된 데이터 자체에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숨겨져 있으며 복호화에 1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희망이었지만 범인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범인은 자신이 남긴 흔적이라 믿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 혹은 그 복호화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움직여야만 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최진혁은 그 정보를 보고받고 처음에는 코웃음 쳤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부회장님, 만약 사실이라면 어떡합니까? 제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로그 파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서의 동요를 본 최진혁의 마음에도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강태준이라면 그런 이중장치를 해놓고도 남을 놈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태준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이사들을 움직여 CEO 리더십 부재 및 위기관리 능력 상실을 명분으로 태준에 대한 긴급 회의만을 상정할 이사회를 소집했다.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이사회 소집 통보는 태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뿐이었다. 그 시간 안에 최진혁의 음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압박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순간순간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창백한 안색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전의 날을 몇 시간 앞둔 밤, 그들의 함정에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최진혁의 비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밤중에 서버의 특정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이 설치해둔 추적 프로그램이 경고음을 울렸다. 잡았어요. 서연이 외쳤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원격으로 서버의 데이터를 파괴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심고 있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룸으로 뛰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범행의 증거가 담긴 서버를 확보해야만 했다. 서버룸으로 달려가는 비상계단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정신적 피로가 마침내 태준의 한계점을 넘어섰다. 갑자기 그가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대표님. 서연이 놀라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낯선 공간에 떨어진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떠한 익숙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지난번 파티에서 보았던 순간적인 흔들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공포와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대표님, 저예요. 한소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외쳤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흘러나왔고 그의 몸은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얼음 요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길을 잃고 공포에 떠는 한 명의 상처 입은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태준의 가쁜 숨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눈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비상계단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최후의 순간에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만 것이다.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다. 그리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10살 때 부모님이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어. 빗길 교통사고였지.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그 충격으로 뇌의 한 부분이 손상됐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기 기억을 잃어.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 했는지 이제 알겠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온 거야. 서연은 숨죽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냉정함, 그의 규칙적인 생활, 사람들과의 거리감. 그 모든 것은 괴물 같은 병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갑옷이었다. 그녀는 그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단지 회사를 지키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모든 의문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았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이 비밀은 자네를 파멸시킬 수도 혹은 자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 이제 선택은 자네 몫이야. 이 사실을 들고 최진혁에게 가든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잊고 떠나든.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그녀의 손에 스스로 넘겨주었다. 그의 제국 전체의 운명이 이제 그녀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이용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혹은 그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흔들리던 그의 눈빛, 함께 밤을 새우며 적을 추적하던 그의 곁모습, 그리고 방금 전 길 잃은 아이처럼 공포에 떨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아 있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왜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대표님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함께. 그녀의 말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굳건한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무너진 세계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평생을 외로운 성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성문을 열고 들어와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온기라는 감각이 그의 차가운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잠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위로도 연민도 아닌 모든 것을 공유한 동맹의 조용한 맹세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우선 서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최진혁 부회장의 비서가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하 직원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전장의 한가운데 선 참모의 목소리였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무너졌던 눈빛에 다시금 전사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태준의 서재로 돌아왔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는 없었다. 그들은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머리를 맞댔다. 태준은 자신의 약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최진혁은 내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는 이사회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논리를 잃는 모습을 기대하겠지. 서연은 그의 말을 받아 즉시 전략을 구체화했다. 그럼 그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모두의 예상대로 위기에 몰린 불안정한 리더의 모습을 연기하세요. 제가 뒤에서 모든 증거를 조립하고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적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방역하는 겁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최진혁의 비서를 다시 한번 덫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권한으로 서버룸의 데이터 파괴 시도가 실패했으며 문제의 서버는 법의학적 분석을 위해 비밀 장소로 이송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사내 보안팀 일부에만 흘렸다. 동시에 서연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해 최진혁의 비서에게 당신의 배우가 누구인지 곧 밝혀질 것이다. 살고 싶으면 혼자 모든 것을 뒤집어 쓰지 말라는 내용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쪽은 그들이었다. 쥐는 도간에 갇혔고 이제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을 일만 남았다. 최진혁은 태준이 서버를 옮겼다는 보고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거칠게 다그쳤다. 멍청한 놈, 내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 비서는 사색이 된 채 변명했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부회장님. 저 정보는 분명 강태준이 우리를 떠보기 위해 흘린 함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 없이 떨리고 있었다. 익명의 메시지까지 받은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진혁은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함정이라도 상관없어. 내일 이사회만 넘기면 모든 것은 내 손에 들어온다. 그때까진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과 불안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태준과 서연은 24시간 내내 서재에 머물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들은 교대로 쪽잠을 잤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서연은 늦은 새벽 소파에 기대 잠든 태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에서는 얼음 요새의 냉혹함 대신 깊은 상처와 고독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을 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태주는 어깨에 덮인 재킷을 보고 맞은편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샌 탓에 눈밑이 퀭했지만 그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커피를 직접 내려주었다.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으니까. 그의 무심한 듯한 말 속에는 따뜻한 배려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감싸 쥐며 미소 지었다. 대표님이야말로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극도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비서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최진혁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보험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최진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몰래 백업하려 시도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태중과 서연이 설치해둔 감시망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위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최진혁이 직접 지시하는 목소리나 메시지 같은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서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비서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최진혁이 당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도록 조작된 것을 입수했다. 마지막 기회다. 이 메시지는 비서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마침내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중과 서연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은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도청하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를 버리실 작전기셨습니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최진혁은 당황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진정해, 김비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한 배를 탔잖아.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당장 제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리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비서가 협박을 시작하자 최진혁의 목소리 톤이 싸늘하게 바뀌었다. 어리석은 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모든 증거는 너를 가리키고 있어. 넌 그냥 내 명령에 충실했을 뿐인 개야. 짖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중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최진혁은 제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녹음 파일은 완벽하게 저장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무기가 마침내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태준의 입계는 아주 오랜만에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녹음 파일을 백업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내일은 처형의 날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돌아온 자의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그의 무덤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혁을 위한 단두대가 될 터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놓은 후 태준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며칠간 그들을 짓눌렀던 극도의 긴장감과 아드레날린이 한순간에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는 깊은 피로감만이 남았다. 밖은 아직도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먼 은하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지적인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그들은 훨씬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권력의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들은 이겼지만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태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지난 며칠 사이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지고 살아온 고독의 그림자가 조금 옅어져 있었다. 그는 그 변화가 옆에 있는 한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사치이자 위험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후에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무너진 성벽 안으로 들어온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섰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싸워온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태주는 창밖을 응시한 채 아주 오랜만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무서웠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 언제 내 안의 괴물이 튀어나와 모든 것을 망가뜨릴지 몰랐으니까.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무섭지 않아. 그의 검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를 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통제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진솔하고 깊은 감정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한서연, 자네는 내게 처음으로 내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야. 자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완벽한 강태준 대표일 필요가 없었어. 그의 고백은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게 서연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왕국을 구원해준 기색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한 여자에게 한 남자로서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천재성에 매료되었다. 함께 일하면서는 그의 숨겨진 상처와 고독을 보았고 그를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며칠을 함께 겪으면서 그녀는 그의 연약함 속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와 책임감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보호받아야 할 환자나 동정해야 할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존경할 만한 남자였다. 제가 본 대표님은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단 한 번 무너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대표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가 평생을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믿음. 그 순간 태준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는 않았다.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웠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기울여 아주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파티에서 있었던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입맞춤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알아보는 깊고 경건한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친 후 그들의 마음에는 놀랍도록 평온한 감정이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터였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결과든 마주할 수 있을 터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펼칠 전략을 점검했다. 그것은 더 이상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응징하고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가 씌워졌던 굴레를 벗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서연은 최진혁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히든 파일을 심어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준은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과거의 공허함 대신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마지막으로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그것은 비서로서의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함께 전장으로 나가는 동반자이자 연인으로서의 믿음의 제스처였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 위로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의 밤은 끝나고 심판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심장부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팽팽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전투를 앞둔 전장의 포화 같았다. 최진혁은 비통한 표정을 가장한 채 이미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과 한서연이 들어섰다. 태준은 최진혁의 예상대로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 이사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최진혁의 입가에는 억누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진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된 연설가처럼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이번 데이터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강태준 대표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 방식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묘한 단어들을 사용해 태준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암시하며 그의 리더십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회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입니다. 저는 엘리시안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말은 그들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몇몇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태준을 비난하며 해임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상황은 태준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의장이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태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최진혁 부회장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분명 위기를 조장하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신자가 존재합니다. 이사들은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건너편에 최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바로 최진혁 부회장, 당신 말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최진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 대표, 궁지에 몰리니 이제 아무 말이나 하는군. 증거라도 있나? 그의 조롱 섞인 외침에 태주는 대답 대신 옆에 앉은 서연에게 고갯짓을 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의 명료하고 차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조작된 접속 기록, 시스템 백도어의 사용 흔적.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녀는 그 모든 범죄 행위가 최진혁 부회장의 개인 비서인 김동식 과장의 아이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스크린에는 김동식 과장이 심야의 서버룸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모든 것을 몰아갈 작정이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김 과장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줄은.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죄가 큽니다. 그는 훌륭한 배우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 진실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었다. 최진혁 부회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녀의 질문과 동시에 회의실 전체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진혁과 그의 비서가 나눈 통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어리석은 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모든 증거는 너를 가리키고 있어. 넌 그냥 내 명령에 충실했을 뿐인 개야.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추악한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최진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추악한 탐욕과 비열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이내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저놈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발악은 자신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줄 뿐이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믿었던 구원자의 실체는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악마였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의 중단을 선언하고 즉시 경찰에 연락할 것을 지시했다.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은 없던 일이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최진혁 부회장의 모든 직위 박탈 및 사법 처리를 위한 긴급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최진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외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를 지켜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는 역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진정한 리더였다. 태준은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으며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갔지만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이겼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일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엘리시안 그룹의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밤사이에 태도를 바꿔 강태준을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적인 젊은 리더로 칭송했다. 최진혁의 몰락과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폭락했던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기록적인 속도로 반등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 단단해진 땅처럼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사내에서 한서연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통찰력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태준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부사장 COO 직책에 임명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충성심으로 그 자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닌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은 강태준의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통제의 감옥 속에 가두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걸었고 그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변화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회사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마주하고 극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서재의 무거운 테이블이 아닌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식탁에서였다. 그는 서연에게 중대한 결심을 털어놓았다. 내 병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려고 해. 그의 말에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이해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만든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용서이자 완전한 자유를 향한 선언이었다. 며칠 후 태준은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이 아닌 전 직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담담한 문체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병,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메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강점은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동료를 신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전 직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존경을 넘어 사랑받는 리더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의 어느 맑은 날,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한적한 수목원을 찾았다. 그곳은 그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오랜 트라우마가 마침내 치유되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과거와 화해하고 있었다. 수목원을 나온 그들은 호숫가를 천천히 거닐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그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맑고 깊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내 삶이라는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주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꼭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고요했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사랑의 언어가 되어 울려 퍼졌다. 한 번의 우연한 키스로 시작되었던 위험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운명이 되어 영원한 약속을 맺고 있었다. 몇 달 후 엘리시안 그룹의 타워 꼭대기층. CEO 사무실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창가에는 서연이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들이 자라고 있었고 벽에는 딱딱한 경영지표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태주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 아래 펼쳐진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평범한 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태주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우리의 미래.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이나 불안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얼음 요새는 마침내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집이 지어졌다.